안녕하세요. 김덕관입니다. 서울시 추가채용 9급 시험 보고 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같이 또 분석을 해서 이걸 내 실력의 밑거름으로 삼아야 되겠죠. 자, 일단 이번 시험 같은 경우 너무 쉬웠어요. 서울시 시험 같은 경우 9급하고 7급 같은 날짜에 보다 보니까 7급은 다른 7급보다 어려워. 9급은 다른 7급보다 좀 쉬워. 이렇게 확 난이도가 갈리는데 그 중에서도 더 쉬운 그리고 기출문제에 다 있었던 그런 문제 조합이었습니다. 자, 한번 문제 분류를 해보시면 기출문제라고 제가 달아놓는 것은 여태까지 나왔던 수천 가지 기출문제 그게 아니라 기출문제 집에 제가 2000문제도 안 되게 추려놓은 그 문제에서 반복 출제된 게 이 18문제다. 그 소리죠. 자, 평균적으로 9급 시험 같은 경우에는 한 84% 정도가 기출문제가 반복 출제돼요. 약간의 변형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근데 이번에는 더 많이 출제됐고 변형도 거의 없는 한마디로 그냥 기출문제만 잘 봤어도 무조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이번 시험은 여러분들 점수가 90점부터 시작했었어야 돼요. 합격권에 있으신 분들은 90점부터 시작했었어야 되는 아주 쉬운 문제였다. 그리고 생소한 문제가 섞여 나오는데 이번에 그 평균적인 비중보다는 아주 적은 한 문제 정도.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도 맞추는 요령이 있었어요. 요거 어떻게 맞추는지 한번 요령을 배워볼게요. 자, 요걸 맞췄다면은 95점이 완성되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95점 이상 맞아야 고득점 했다. 그런 문제 조합이었고, 물론 풀 수 없는, 그러니까 지침에 있다고 그랬죠. 100점 방지용 문제를 내거라. 왜 너무 많은 사람들이 100점을 맞아버리면 변별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풀 수 없는 것도 하나 섞여 있긴 했어요. 그래서 요거 이제 틀려도 돼. 이건 그냥 틀리는 문제인 것이고, 그럼 실질적인 만점이 95점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고득점 기준도 95점 이상이래. 뭐예요, 이 시험? 그래서 100점은 맞기 어려웠지만 그래도 95점은 무조건 맞아줘야 되는 그런 문제 조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변형도 거의 없었던 18문제에서 2문제나 틀려버렸다 그러면 80점 이하로 내려가겠죠? 요분들은 기출문제집 열심히 회독하러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고민할 필요가 없어.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그냥 기출문제집 회독수 늘리면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됩니다. 자연스럽게 90점까지 올라옵니다. 이런 시험 문제 같은 경우에 아시겠죠? 이렇게 일단 진단 기준을 보면서 내 위치를 확인하시고요. 자, 우리 문제 쪽으로 가볼 건데 출제 영역은 좀 서울시 문제가 행정학 총론을 요새 들어 좀 많이 내던데 올해도 좀 총론을 많이 내고 있네요. 자, 6월 서울시 시험에서도 이 총론을 많이 내는 경향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총론 쪽 잘 공부를 해두시고 나머지는 잘 분산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1번부터 해설해 드릴 건데 해설이 별로 재미없을 것 같아. 너무 기출문제랑 똑같이 나왔어. 또 저는 항상 선생님 이거 기출문제 있었던 거 맞아요? 저는 못 본 것 같은데요. 요렇게 요런 질문하는 분들이 많고 그런 분들이 이상하다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사람의 기억력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일이 기출문제집에 있는 문제들이랑 다 비교를 해드리는 거 아시죠? 그러면서 저렇게 나왔었구나. 내가 더 기출문제 회독수 늘려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방향을 잡도록 해드리죠. 그래서 비교해 보면서 한번 쓱 가볼 건데 너무 똑같아. 너무 똑같아.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참에 저렇게 똑같이 나왔는데도 내가 못 맞췄다는 것은 기출문제 공부를 소홀히 했다는 말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더 열심히 기출문제부터 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겠구나. 자, 공부라는 것은 항상 순서가 있죠. 효율적인 순서가 있죠. 기출문제부터 하고 점점 더 넓혀가면서 자신의 약점을 보완해 가는 겁니다. 자, 가볼게요. 행정 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행정 가치를 직접적으로 물어보게 되면 우리 다른 데서는 막 섞어 쓰던 가치들도 정확하게 구분을 해줘야 되는 거 아시죠? 문제를 풀면서 이런 걸 익히는 것이죠. 자, 일단 1번은 아주 쉽네. 사익을 초월한 실체, 규범 도덕적 개념으로 공익을 이해하는 거. 사익 초월한 공익, 실체설이죠. 실체설. 답이 명백하니까 넘어가고. 그다음에 사회적 형평성은 1960년대 여기 뭐 들어가야 돼? 여기 인간관계론 말고 그쵸? 신행정학이 들어가야죠. 1960년대 심각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후기 행태주의가 등장하고 그 중에 한 이론이 신행정학입니다. 또 신행정학에서 사회적 형평성 개념을 되게 강조했죠. 그다음에 동등한 것을 동등한 자에게 처방한다. 요게 바로 사회적 형평성이죠. 사회적 라인 맞춰가지고 효율성 바꿔놨는데 전혀 다르죠? 사회적 형평성이 되겠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어차피 틀렸다는 것만 골라내시면 돼요. 그래서 사회적 형평성 제가 해설에 달아놨을 텐데 엄밀히 따지면은 동등한 것은 동등한 자에게 처방한다 이러면 수평적 그렇죠? 좋아 수평적 형평성 개념이고 다른 것을 다르게 수직적 형평성에 구분하기도 하잖아요. 네, 그런 출제 의도는 없으니까 그냥 사회적 형평성하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효과성은 목표 달성도만 따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 시험 문제에서 꾸준히 활용되고 있으니까 챙겨주세요. 1960년대 발전행정론. 자, 발전행정론과 관련해서 문제 내는 게 별로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효과성을 강조했다. 효과성 강조했다. 요거는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정답 4번이 되겠고요. 뭐 옛날 문제들, 뭐 여기와 관련된 문제들은 너무 많아요. 근데 한 제가 3개 정도 자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사익을 초월한다. 공익이 사익을 초월한다. 그리고 이런 뭐 이상한 어려운 표현 나오지만 선험적, 규범적, 뭐 절대적, 도덕적 이런 거 나오면 다 실체설이죠. 그다음에 사회적 형평성 이념은 1960년대 어쩌고저쩌고 미국의 심각한 혼란 어쩌고저쩌고 신행정학. 아이고 똑같네. 사회적 형평성 여기 60년대 신행정학 뭘 바꿔서 문제 낸지 아시겠죠? 요 문장 가지고 계속 이제 돌려 내는 겁니다. 그다음에 효과성은 발전행정론. 효과성은 발전행정론. 이거 시험 문제에서 옳게도 나오고 발전행정론이 추구한 것으로서 효과성 말고 다른 걸 넣어가지고 틀리게도 나오고 계속 나오고 있고요. 얘는 과정보다 뭐예요? 목표 달성도 결과만 따지게 되는 것이죠. 뭐 요 정도로 똑같이 나오는데 다 맞추셨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2번. 공공서비스 전달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1번은 뭐죠? 다 같이 그렇죠? 바우처. 개인들에게 특정 상품 및 서비스 구입 가능한 쿠폰을 제공한다. 금전적 가치를 가지는 쿠폰을 제공해준다. 그 쿠폰 들고 가서 공공서비스랑 교환하면 되죠? 바우처. 프랜차이즈는 뭐예요? 면허. 프랜차이즈는 면허. 그 다음에 2번. 요건 좀 생소할 수 있어. 근데 시험장에서 이런 생소한 거 나오면 넘어가면서 푸시면 된다라고 그랬죠? 우리 그 객관식 잘 풀려면 객관식 그 정답률을 높이려면은 우리 여러 가지 테크닉들이 필요한데 그 중에 가장 기본이 뭐예요? 시험장에서 모르는 거 나오면 넘기면서 푸는 거예요. 밑에 이제 명백한 답이 있으니까 혹시 선생님 이거 잘 모르겠는데요. 이거 PPP 이거 중단해 달라는 거 아닌가? 뭐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PPP만 나오면 뭐 멈춰 이건 줄 아시는데 아무튼 뭐 모를 수 있어? 넘어갑니다. 실전이라고 치고 한번 넘어가면서 해볼게요. 3번. 수익형 민자 사업 방식은 민간이 시설을 건설하고 직접 소유 T 이게 뭐야? B 다음에 바로 T가 나오잖아요. 짓자마자 소유권 이전이죠. T는 소유권 이전. 제가 강의 때마다 T 소유권 이전 모르면 너무해. 뭐 이렇게까지 가르쳐줬던 그 T입니다. 소유권 먼저 이전하죠. 들렸고. 그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T가 바로 나오죠. 소유권을 이전합니다. 자, 민간이 시설을 건설하고 이건 B. 정부가 소유하며 정부가 소유한다는 것은 민간이 정부에게 소유권을 이전했다는 말 괜찮죠? 그 다음에 여기는 O고 여기는 L인데 O는 자 소유권은 넘기지만 운영권은 가지고 있어요. 운영권을 가지고 직접 운영하는 게 O. 그러니까 민간이 직접. L은 운영권을 정부에게 임대해주고 임대료 받는 게 L이 되겠습니다. 민간은 정부로부터 임대료 수익을 보장받는다. 자, 운영권 임대해주고 임대료 받는다. 4번이 틀린 게 전혀 없어. 4번 답을 하시면 되겠고 뭐 2번 모르더라도 푸는 거죠. 이건 이제 생소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뭐 나온 김에 살짝만 터치를 해볼 건데요. 이런 시도도 요새 좀 있기는 해요. 그래서 앞으로 시험 문제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반영될 수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요 이론 같은 경우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정리를 해드릴 건데 일단 뭐 지금은 간단히만 터치를 해보세요. 공공민간 협력 방식은 이 BTO, BTL 민자 사업하고 약간 방향이 반대예요. 뭐냐? 정부가 돈을 댑니다. 여기서는 민간이 돈을 대가지고 민간이 만들잖아요. 여기서는 정부가 돈을 댑니다. 정부가 민간 부분에 출자하고 뭐 전액이든 일부든 돈을 대고 경영 자체는 민간이 하는 거예요. 자,
자, 민간이 경영해서 돈도 벌고요. 대신에 위험 부담도 다 지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다 민간이에요. 지금 주어가 정부가 경영하고 정부가 위험 부담한다고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경영하고 위험 부담은 다 민간입니다. 이 정도만 지금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나중에 또 우리 또 강의 시간에 보충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옛날 문제 한번 보시면은 정답에 해당하는 BTL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정답에 해당하는 BTL. 뭐 요 문제 풀어봤으면 그냥 BTL 고를 수 있었습니다. 민간이 공공시설을 건설한다. 이게 B죠. 민간 기업은 이 시설을 경북도에 기부 체납한다. 이 기부 체납이라는 용어, 요게 소유권 이전이다 배웠죠. 그다음에 이전의 대가로 이건 몰라도 되고 기업은 이 공공시설을 경북도에 임대해주고 그 임대료를 받아서 투자비를 회수한다. 요게 뭐다? L. 그래서 BTL 4개 중에서 고르는 문제였던 게 이제 나왔었고 요거 풀어본 사람은 뭐 아주 쉽게 답을 골라냈겠죠. 좋아요. 네, 3번. 1960년대 미국 사회의 사회혼란을 해결하지 못하는 학문적 무력함에 대한 반성으로 나타났다. 적실성, 참여, 변화, 가치, 사회적 형평성 등에 기초한 행정학의 독자적 주체성. 이거 앞에서 뭔가 본 것 같은데 행정학의 실천적 성격과 적실성을 회복하기 위해 정책지향적인 행정학. 문제를 좀 대충 낸 것 같아. 1번에 나왔던 게 또 나왔어. 답은 신행정학이 되겠죠. 아니 좀 이게 지금 서울시 국어 이번에 좀 실망이야. 좀 대충 낸 것 같아. 아우 진짜 1번에 있던 거 또 나오고 심지어 뒤에 4번 보면 또 나와. 자 아무튼 자 키워드 잡아볼까요? 1960년대 미국 사회의 심각한 사회 문제. 자 이전에 행태주의 시대죠. 행태주의가 사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이런 비판하면서 후기 행태론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후기 행태론의 한 계열로서 신행정학 등장하고요. 1번에서처럼 사회적 형평성 이런 걸 강조하고 자 그다음에 뭐 가치, 적실성, 실천 또 적실성 이거는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처방을 말하는 거죠. 자 적실성 있는 처방 이거는 적절한 처방이라는 소리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여기 정책지향적인 행정학 정책지향적이라는 행정학 요 표현에는 가치를 평가해서 정책을 만든다 여기 들어가 있죠. 가치 중립 틀려 가치 판단 맞아 정책 지향 맞아 맨날 시험 문제에서 활용됐던 표현들입니다. 자 옛날 문제 한번 보시면 신행정학 행정학의 실천적 성격과 적실성 뭐 똑같아 그죠? 대학 교수님들 교과서에 있는 문장 그대로 갖다 쓰는 겁니다. 정책 지향적 행정은 똑같아 이거 뭐 똑같고 그 다음에 사회적 형평성도 있었고 4번은 뭐 같은 말입니다. 가치 중립적 관리론을 비판하고 자 이걸 비판이 안 들어가면 틀리죠. 비판하고 가치 평가적인 행정을 하는 게 정책지향적 행정학이죠. 됐죠? 뭐 다 이런 단어들 신행정학 문제에 여러 번 나왔던 단어들이고요. 뭐 3번이 틀린 선지긴 한데 중요하진 않으니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4번 문제 행정이념 또 나왔어. 행정이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일단 1번 합법성. 합법성은 국민의 대표가 정한 법을 따라서 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행정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지는 걸 막아주는 거죠. 국민의 대표가 정한 법에 따르도록 한 거죠. 1번 맞고 사회적 효율성은 구성원의 인간적인 가치까지 포함합니다. 효율성 하면은 그냥 기계적인 의미로 효율성 하면은 금전적 가치만 따져가지고 비용 대비 편익이잖아요. 근데 사회적 효율성 하면 인간적인 가치, 뭐 바람직한 가치 이런 것들을 포함하게 돼요. 그리고 뭐 중요하진 않지만 민주성 개념으로 이해되기도 하는데 어떤 학문은 민주성 개념으로 이해를 해요. 그 학문이 공공선택론이에요. 자, 공공선택론은 고객 대응성 중시하잖아요. 고객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배분해 주는 거. 그걸 갖다가 사회적 효율성 혹은 배분적 효율성으로 이해한다. 배운 기억나시죠? 고객 대응성, 고객들이 원하는 가치를 논아준다. 그렇죠? 근데 공공선택론자들이 보기에는 원하는 거 갖다 주는 게 민주성 아니요. 이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매번 이렇게 옳은 선지로 활용이 됩니다. 3번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가외성. 그렇죠? 가외성 개념이 뭐예요? 불확실한 환경 변화에 대한 여분, 혹시 몰라서 내비두는 여분, 중복, 중첩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가외성이 더 중요하고요. 자,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사고를 방지할 수 있으니까 행정의 안정성, 신뢰성 확보 측면에서 도움이 됩니다.
그다음에 투입에 대한 산출의 비율. 아우 이거 아까 효과성 나왔잖아. 이거 효과성 아까 목표 달성도라며. 1번 문제 있는 걸 또 냈어 또. 효과성은 오로지 목표 달성도만을 의미하고요. 이 투입 고려하는 거. 투입. 들어가는 비용. 투입. 요게 바로 효율성이죠. 효율성. 자, 4번 투입 들어가는 거 효율성 혹은 능률성. 효율성하고 능률성은 같은 말이에요. 효과성은 이렇게 행정 이념을 직접적으로 출제될 때는 구분해 주셔야 되겠죠. 우리 평소에는 효율성, 효과성 섞었어요. 막 다른 이로 해서 막 섞었어. 근데 행정 이념을 직접 물어볼 때는 이렇게 투입 부분을 고려하느냐 안 하느냐로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자주 나오는 거예요. 이거 틀리신 분들 있으면 말이 안 돼. 볼까요? 능률성, 이게 효율성이죠. 투입에 대한 산출의 비율. 아이고 너무 똑같다. 그다음에 효율성에 대해 물어봤어요. 효율성. 근데 목표 달성도 얘는 효율성 아니다. 목표 달성도는 효과성이고요. 효과성에는 비용 내지 투입의 개념이 있다 없다? 없다. 오로지 산출, 목표 달성도만 따지게 된다. 효율성과 효과성 비교하는 문제는 엄청 잘 나옵니다. 오케이. 5번 현대적 상향적 집행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것도 너무너무 감사한 문제가 되겠는데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은 일선 관료, 집행 현장의 관료죠. 일선 관료를 강조하는 입장, 상향적 집행. 우리 매우 쉽게 골라낼 수 있겠죠. 자, 상향적은 집행 현장의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게 중요해요. 그대로 집행되는 게 어렵고 현장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해. 그걸 잘 처리해야 되는데 그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일선 집행 관료입니다. 오케이. 일선 집행 관료의 재량권도 팍팍 부여해줘야 되겠죠. 네, 반면에 하향식은 어때요? 하향식은 결정된 내용이 기계적으로 집행될 수 있다. 현장에서 뭔 문제가 있어. 일선 관료 까라면 까는 거지. 뭐 재량권은 무슨 시킨 대로만 해. 이게 하향식이죠. 나머지는 다 하향식인데요. 정책 목표의 설정과 정책 목표 간 우선순위가 명확해야 수단도 명확하고 기계적인 집행이 가능합니다. 하향식적인 입장이 되겠고, 하향식에 대해서 엘모어는 전향적 혹은 전방향적 집행이라고 그랬어요. 자, 요건 엘모어가 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엘모어가 하향식을 전방향적이라고 그랬다. 그러면 상향식은 후방향적이라고 그랬죠. 엘모어가 전방향적, 후방향적, 요거 하향식, 상향식 개념 정의한 거 중요하죠. 시험에 잘 나옵니다. 3번. 이거는 범원이 했다는 것은 하나도 안 중요해. 범원은 필요 없고 정형적 보세요. 정형적 집행은 정해진 형태 그대로 집행하는 거죠. 하향식이에요, 상향식이에요. 하향식, 그쵸. 정해진 형태. 범원은 안 중요. 정형적 요 단어만 여러분들이 골라낼 줄 알면 됩니다. 자, 뭐 이런 문제는 무지막지하게 많죠. 자, 일단 상향적과 관련되는 2번, 3번, 그것도 정답과 관련되는 2번, 3번을 보시면 조직 내 개인의 활동과 문제 상황에 대한 대응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 집행을 담당하는 관료, 이게 누구다? 일선 관료다. 일선 관료들의 역할을 매우 중시합니다. 다 상향적. 매우 많이 나오는 부분이 되겠고, 그 다음에 상향적에서는 목표가 상대적으로 일반성과 모호성을 띠기 쉬워요. 근데 앞에서 하향적은 목표 명확, 우선순위 명확이죠? 상향식하고 좀 대비되죠? 뭐 이 문제의 정답 자체는 4번이 되겠고, 그 다음에 법적 구조화, 이런 게 정형화예요. 정형화. 구조화, 정형화. 정해진 형태 그대로 집행하는 걸 하향식이고요. 이거의 불필요성을 강조하는 건 상향식이겠네요. 자, 그리고 정책과 집행의 완전한 인과관계, 그러니까 정책 결정된 내용이 그대로 집행된다. 이게 하향식이고, 그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 시각적으로 쭉 확인할 수 있도록 하향적은 분홍색, 상향적은 노란색 이렇게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놨습니다. 자, 비교되죠? 뭐 이 문제 외에도 뭐 원체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엘모어 그것도 이제 다 기출문제 있었던 내용이고요. 자, 그다음에 6번. 요 문제가 뭐 유일한 생소한 문제가 되겠는데, 제가 이제 기출문제를 분석 이렇게 해드리잖아요. 기출문제 집에 있는 것만 충실히 봤어도 무조건 맞추는 거, 요 문제랑, 그 다음에 기출문제 집에도 없고 뭐 역대 기출문제에서도 거의 없었던 그런 생소한 문제를 이제 생소한 문제라고 하죠. 근데 요거는 우리가 개념 강의 때부터 계속 풀어내는 연습을 했어요. 자, 잔소리 하나 하고 들어갈게요. 제가 맨날 하는 말이지만 여러분들의
그 시간과 기억력의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행정학 시험 범위 무한대인데 시험 공부 범위를 무한정으로 넓혀가면 점수가 떨어진다라고 그랬죠. 왜? 시간은 한계가 있으니까. 범위를 무한정 넓힌다라는 것은 중요한 부분을 반복하지 못한다는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중요한 부분을 반복하지 못하니까 시험장 가서 다 흐리멍텅한 거지. 다 어딘가에서 본 것 같았는데 정답은 못 골라내는 거지. 근데 시험에서는 나오는 부분이 한정적이라고 그랬잖아요. 매번 나오는 부분이. 자, 범위는 무한대예요. 뭐 똥 같은 문제, 이런 문제 섞여 나올 수 있어. 뭐 행정학이라고 다 우기면 행정학이야. 근데 매번 나오는 게 이걸 반복해서 갖고 있는 게 점수가 훨씬 빨리 나오고 훨씬 높은 점수가 나오죠. 뭐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라는 거지? 선생님, 나오긴 나오잖아요. 근데 범위 안 넓히고 어떻게 풀어요? 자, 현실적으로 훨씬 적은 시간을 투자해서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공부 범위를 넓히는 게 아니라 이 생소한 문제에 대처하는 요령을 평소에 익히는 거예요. 자, 당연히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봤잖아요. 18문제는 그냥 기출문제집에 똑같이 있었어. 응? 이거 한 문제야, 한 문제. 이 정도. 자, 해결하면은 합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겠죠. 자, 그러면 한번 배워볼게요. 자, 여러분 이거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자, 이거 아는 분들이 있는 게 이상한 거예요. 거기까지 공부 범위 넓히면 안 돼요. 자,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푸느냐? 가장 중요한 건 기출문제 패턴이에요. 자, 모르는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도 기출문제 회독수를 늘려줘야 돼요. 왜? 그 같은 패턴이 내용은 달라졌지만 반복이 되니까. 우리가 푸는 객관식 문제는 형식이 정말 한정적인 문제예요. 형식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패턴도 좀 한정적이에요. 그리고 행정에서 중요한 부분을 물어본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정책 과정에서 뭔가 순서를 물어본다. 뜨문 나오는 주제인데 요거는 뭐 정리하기도 힘든 뭐 전략적 관점을 넣어가지고 어디 붙어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이론을 갖다가 순서를 냈어요. 자, 내용은 하나도 안 중요하니까 공부 안 해도 되지만 지금부터 요령을 배워봅니다. 자, 기출문제 패턴 떠올려 보세요. 이 순서를 내면은 출제 포인트가 중간에 있어요? 아니면은 제일 앞부분이랑 제일 마지막에 있어요? 제일 앞 단계랑 제일 마지막 단계에 있어요. 많은 문제가, 순서 물어보는 많은 문제가 앞 단계, 그다음에 마지막 단계에 여기에 있습니다. 중간에는 별로 없어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보시면 보기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앞 단계 아니면 마지막 단계라고 그랬는데 앞 단계는 출제 포인트가 있다 없다? 없다. 마지막 단계 출제 포인트 있다 없다? 있다. 마지막 단계가 다 다르잖아요. 요거는 이거 막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 마지막 단계만 골라낼 줄 알면 푸는 거예요. 마지막 단계 선생님 어떻게 골라내는데요? 보세요. 그건 할 수 있어. 그건. 우리 행정을 열심히 같이 공부했잖아요. 그거면 돼요. 그거면. 우리 이건 몰라도 정책 과정은 알아요. 총체적인 정책 방향과 통용되는 규범적 가치를 파악한다. 정책 결정할 때 이런 거 파악해야 되겠고 전략적 의제를 개발해야 된다. 뭐 의제 개발, 그쵸? 이것도 결정 혹은 그 전에 의제 설정. 그다음에 전략적 대안 모색 결정 단계, 수합 분석을 통한 현재 상황 파악. 이것도 뭐 의제 설정이나 결정 단계. 전략적 정책 대안의 성공 가능성. 그렇죠. 대안 만들고 있으니까 결정 단계. 자, 그런데 전략적 정책 집행. 나머지는 다 의제 설정 아니면 결정인 것 같잖아요. 정확히 모르더라도 의제 설정 아니면 결정이잖아요. 우리 그건 구분할 줄 알잖아요. 이건 집행이래, 집행. 당연히 집행이 마지막. 우리 의제 설정, 결정, 집행, 평가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정책 집행에 대한 평가는 없어요. 그러니까 집행이 마지막입니다. 집행이 마지막. 오케이. 2번 고르면 되는 거지. 자, 이번에는 못 풀었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잘 기억해 놨다가 그다음에 기출문제 보시면은 진짜로 그러네. 앞 단계 마지막 단계 출제 포인트인 경우 되게 많네. 확인을 하고 또 다음에 또 이런 비슷한 게 나오면은 대처해 주시면 됩니다. 공부 범위 무한정 넓히지 마시고 이런 생소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연습들을 계속 해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저와 같이 계속 했던 분들은 다 맞추셨죠? 자, 그다음에 7번. 리플리아 플랭클린에 의해 제시된 정책 분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감사합니다. 1번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너무 쉬운 문제. 리플리아 플랭클린 분경보제죠. 맨날 외웠던 분경보제. 분배정책에다가 경쟁적 규제, 보호적 규제, 재분배정책.
상징 정책은 알상추죠. 알상추, 알몬드와 파엘의 분류가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너무 많죠. 분경보제, 로이 아닌데요. 리플리아 프랭클린인데요. 뭐 이런 문제도 제 기출문제집에 관련 틀린 선지로 넣어놨고요. 뭐 이 외에도 다양한 문제들이 있죠. 그다음에 앨리슨 모형 8번. 이것도 맨날 나오던 패턴인데요. 자, 앨리슨 모형은 쿠바 미사일 사건을 분석했어요. 세 가지 모형을 설명을 했죠. 첫 번째, 합리적 행위자 모형은 정책이 최고 지도자와 같은 단일 행위자의 합리적 선택이라고 간주한다. 자, 합리적 행위자 모형은 조직 전체가 하나처럼 행동해요. 그래서 머리가 결정하면 모두 다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 머리는 당연히 조직 전체의 이득을 생각하여 합리적 선택을 합니다. 그 표현이죠. 최고 지도자와 같은 머리, 단일 행위자가 조직 전체의 극대화를 위하여 합리적 선택을 한다. 그 다음에 참여자들 간 타협 협상, 독립적 개인 행위자들이 정치적 게임을 벌이면서 뭐 정치적 자원에도 의존하고 이런 것들 관료 정치 모형에서 배웠죠. 여기 맞았다. 여기도 관료 정치 모형이다. 답은 3번 해주시면 되겠고 원체 기출문제에 많이 나왔던 표현들이죠. 확인 한번 해보시면 앨리슨의 정책 이론 뭐 똑같네. 정치적 타협 흥정 틀린 것도 똑같네. 그죠? 관료 정치 모형 보세요. 참여자들 간의 타협 협상 뭐 정치적 타협 흥정 요거 앨리슨 모형 세 가지 중에서 관료 정치 모형. 관료 정치 모형은 독립된 개개인들이 다 꿍꿍이가 달라요. 그리고 정치적 게임 혹은 정치적 상호작용을 벌인다라고 합니다. 그 양상이 이런 타협, 흥정 이런 단어들로 표현되는 거죠. 됐죠? 9번 조직 목표의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참 이 조직 목표 변동 제가 강의 시간에 매번 설명드리듯이 나오면 거의 목표의 승계 아니면 목표의 대치가 나온다고 그랬죠. 이번에도 목표의 승계 가지고 냈네. 승계 아니면 대치. 선생님 저 이거 못 풀었어요. 이런 분들은 채우러 가세요. 승계 아니면 대치입니다. 자 보시면은 조직 목표 달성이 어려울 때 기존 목표를 새로운 목표로 전환한다. 이게 승계의 핵심이죠. 자 보세요. 승계의 핵심은 뭐예요? 기존 목표 안 하고 새로운 목표. 기존 목표 안 하고 새로운 목표 하면 승계예요. 오케이, 그래서 기존 목표를 새로운 목표로 전환하는 거 맞죠? 근데 이거는 이제 말장난을 쳤어요. 이 대치하고 전환하고 막 섞었습니다. 목표의 대치, 목표의 전환 같은 말인데 요 전환은 아예 새로운 목표로 전환했다는 소리가 되겠고 그럼 목표 대치, 목표 전환 그렇게 쓰는 건 뭐예요? 의미가 다르죠? 새로운 목표 전환이 아니죠? 본래 목표가 있어. 궁극적인 목표가 있어. 근데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있어. 근데 궁극적인 목표는 잊어먹고 그 수단이 궁극적인 목표를 대치, 전환시켜버리는 거죠. 의미가 다르죠? 말장난이지 말장난. 그 다음에 3번 얘도 마찬가지 새로운 목표를 발견하여 선택한다. 이것도 기존 거 안 하고 새로운 걸 선택한다. 새로운 걸 선택한다. 얘도 승계에 대한 표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목표의 승계. 본래 조직 목표 달성이 불가능할 때 기존 목표의 범위를 확장. 기존 목표를 안 하고 새로운 걸 하는 게 승계라니까요. 기존 목표 확장. 이거는 확대예요. 확대. 그래서 확대가 이겁니다. 확대가. 기존 목표 범위를 확장. 승계는 새로운 목표. 그래서 이 테마도 승계만 정확히 알아도 1번, 3번, 4번 바로 골라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2번. 달성이 어려울 때 기존 목표에 새로운 목표를 추가한다. 이거는 기존 목표 도하고 새로운 목표 도하는 거. 이걸 추가라고 하고요. 추가는 다원화랑 같은 말 맞습니다. 목표의 다원화, 여러 개 추가. 됐죠?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오케이. 목표의 승계 그리고 목표의 대치 혹은 전환 이 두 가지 개념 잘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앞에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달성이 어려울 때, 달성하였을 때, 달성이 불가능할 때, 뭐 요 단어들도 뭐 승계와 밀접한 관련 있는 단어들인데, 근데 결정적인 힌트는 기존 목표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것들이에요. 뒤쪽이 더 결정적인 힌트예요. 오케이, 옛날 문제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달성하였거나 혹은 달성할 수 없을 때, 근데 어떤 경우든지 간에 어쨌든 뭐예요? 새로운 목표를 재설정입니다. 재설정. 그 말은 기존 목표 안 하고 새로운 목표로 재설정한다는 소리예요. 이러면 승계가 됩니다. 승계. 대치, 전환 아니고요. 자, 그다음에 10번 가보시면 우리 맨날 연습했던 상황론적 리더십에서 상황 변수 암기한 거죠. 이거는 뭐 아이고 이거는 틀리신 분들 있으면 안 돼요. 왜냐? 이거는
무조건 나오고 그 다음에 안 외우면 틀리니까 제발 여러분들 피부, 가지, 커브, 가족, 하부군, 허성 뭐 이렇게 달달달 외우라고 제가 강조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다 맞추셨죠? 우리 같이 해봅니다. 피부, 과지, 피부, 과지. 여기서는 지위 권력 대신에 직위 권력 이렇게 만들었으면 똑같은 말이죠. 지위 권력, 직위 권력, 피부, 가지, 피부, 가지. 피들러의 상황적합적 리더십 이론의 상황 변수. 상황 변수는 이렇게 생으로 암기해서 푸는 문제가 나온다라고 그랬습니다. 부하의 성숙도 뭐예요? 여기 부자 선생님이 있는데요. 성자지, 성자. 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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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성. 허시아 블렌차드의 부하의 성숙도. 허시아 블렌차드의 상황 변수입니다. 됐죠? 자, 문제 많아요, 이거. 여기도 피부가지 있네. 리더와 부하의 관계, 과업구조, 리더의 지위 권력, 피들러의 상황적합 이론 이렇게 4개 중에 하나 골라내는 문제도 있었고 그 다음에 최근 문제도 있네요. 피들러, 상황, 리더십 유형을 결정한 조건으로 부하의 성숙도 뭐야? 피들러, 부하의 성숙도 똑같아. 부하의 성숙도는 허성, 허시아 블렌차드 생애주기 모형입니다. 됐죠? 틀리면 말이 안 돼요. 이거 못 외우신 분들 피부가지, 커브가죠, 하부군, 허성 외우러 가시고 11번 아우 감사한 문제. 내용이론이 아닌 것은 과정이론, 부름의 기대이론. 이건 보자마자 답이 나오는 5초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이름 보고 바로 나와야죠. 자, 이런 문제 패턴 너무너무 많죠? 똑같은 것도 있네요. 내용이론이 아닌 것은 부름의 기대이론이 틀린 선지로 나왔던 문제였습니다. 12번. 자, 데프트 조직구조 유형. 무지막지하게 많이 나오는데 아주 쉬운 문제가 하나 출제가 됐죠. 데프트가 제시한 조직구조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거. 아주 기초 오브 기초 문제가 되겠죠. 우리 기사매수네 이렇게 풀어도 되겠고 기능구조, 사업구조, 매트릭스 구조, 수평구조, 네트워크 구조 그렇게 풀어도 되겠고 그 다음에 단순구조는 유일하게 어디서만 나와요. 자, 단순구조는 딱 한 명의 구조 유형에서만 나옵니다. 누구? 민츠버그. 그렇죠. 단순 구조는 민츠버그예요. 요걸 알아도 푸는 거고요. 데프트, 민츠버그 유형 우리 계속 연습했던 거니까 아주 쉽게 해결했을 겁니다. 자, 민츠버그에서만 딱 단순 구조가 나온다. 기출문제에서 여러 번 확인을 하셨겠죠. 그 다음에 13번. 요 문제도 참 성의 없는 문제 같아. 제가 왜 성의 없다고 하는지 다 보면 아실 텐데. 자, OJT입니다. OJT. On the job training. 이거 현장 혹은 직장 훈련이죠. 현장 훈련, 직장 훈련으로서 한 4가지 정도를 우리가 외우고 있어요. 인턴십, 직무순환, 실무지도, 임시 배정 4가지 정도 알고 있고 그러면 답은 역할 연기로 바로 나오죠. 옛날 문제 한번 보시면은 이것도 서울시 문제네. 평상시 근무하면서 일을 배우는 직장 내 교육 훈련 방법. 이것도 직장 훈련, 현장 훈련. 자, 용어만 바꿨어. OJT입니다. OJT. 용어만 이렇게 바꿔주고 뭐야 똑같아. 인턴십, 직무순환, 실무지도. 여기 보세요. 인턴십, 직무순환, 실무지도. 똑같아. 그래서 4번 답으로 고르면 되는 문제. 아우 저 문제 좀 잘 좀 개발을 해봐라 좀. 자, 그 다음에 14번. 그래서 이제 제가 너무 건방지게 문제를 좀 잘 개발하라고 그랬는데 이게 열심히 공부한 수험생들을 위해서 그게 필요해요. 열심히 공부한 수험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문제가 너무 쉽게 나와버리면은 고득점이 너무 많아. 대충 공부했어도 90점. 정말 열심히 했어도 90점. 그러면 이제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 티가 별로 안 나지. 자, 실력 차이에 따라서 이렇게 확 갈려줘야 좋은 시험이 되겠죠. 그래야 열심히 공부하는 수험생들이 딱 당당하게 고득점하고 좀 대충 공부하는 사람들은 조금 미끄러지고 그래서 요분들 합격하고 그래야 공부할 맛이 나는 거지. 응? 그 점에서 좀 이렇게 잘 해야 되는데 아무튼 이번 거는 좀 많이 쉬워요. 자, 대표 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관료들은 누구나 자신의 사회적 배경의 가치나 이익을 정책 과정에 반영시키려고 노력한다. 라고 전제한다. 그쵸?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대표 관료제의 전제 조건입니다. 전제 조건. 관료들은 자기 출신 집단의 이익을 대변한다. 라고 전제하고 출신 배경을 가지고 뽑아주죠. 그럼 자기 집단을 대변하라는 거죠. 사회 인적 구성 비율을 그대로 반영하면은 각각 자기 출신 집단 대변할 것이고 대응성이 높아질 것이다. 대표성이 높아질 것이다. 이런 논리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전제 조건. 자, 그다음에 대표 관료제 같은 경우 이렇게 출신 집단을 뽑기 위해서 할당제를 시행해요. 예를 들어 남자, 여자 비율 맞추고
뭐 지역인재, 할당제, 뭐 장애인 채용 목표제에서 장애인 비율 맞추고 이런 식으로 할당제를 하죠. 자, 그랬을 때 역차별 문제가 발생한다. 시험 문제에서 많이 봤죠. 왜냐? 더 능력 있는 사람인데 그 비율이 안 맞아가지고 못 들어간 거예요. 자기보다 더 시험도 못 쳤어. 능력도 없어. 근데 출신 배경만으로 할당돼서 들어가 버리는 거지. 이럴 때 역차별 문제 제기할 수 있죠. 뭐 역차별 문제는 이런 대표 관료제 말고 뉴스에서도 하도 말해주니까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테고. 그다음에 3번 대표 관료제에서 틀린 선지로 맨날 나오는 거 실적제 구현 땡. 지겹게 나오는 거죠. 실적제 구현 땡. 그다음에 그 점에서 행정 능률도 저해됩니다. 자, 실적제는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능력을 검증해서 뽑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치는 시험 가지고 뽑는 게 실적제죠. 대표 관리제는 시험이 아니라 출신 배경으로 뽑죠.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그 대응하는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주의를 보완할 수도 있지만 실적주의를 훼손하는 것도 당연하죠. 그래서 그 점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출신 배경으로 뽑게 되니까 능률성도 저해되고요. 맨날 나오던 거. 우리나라에는 여성, 장애인, 지방인재 채용 목표제 이런 것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 옛날 문제 비교를 해보시면 대표 관료제 실적주의 구현 땡, 대표 관료제 실적주의 구현 땡, 뭐 실적주의 강화 땡, 뭐 이런 것들. 할당제도 있죠. 그래서 뭐 각각 얘는 맞고 얘는 틀리다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15번도 감사한 문제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공무원연금 재정 확보 방식. 자, 우리나라 공무원연금과 관련하여 외울 것들이 많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기초적인 문제죠. 우리나라는 기금제 플러스 기여제가 되겠습니다. 자, 기금제는 돈 보따리를 쌓아주고 거기서 연금을 주는 거. 기금제는 기여제 방식이랑 비기여제 방식 두 가지로 운영할 수 있는데 기여제는 공무원도 기금 조성에 일부 기여하는 거. 비기여제는 공무원은 기여하지 않는 거. 여러분들 우리나라 여러분들 공무원 되시면은 월급에서 일부를 떼서 기금에 적립하죠. 맞죠? 나중에 돌려받죠. 그래서 기여제입니다. 기금제, 기여제. 너무 쉬운 문제이고 뭐 기출문제에 많이 반영돼 있죠. 우리나라는 기금제다. 이런 문장도 대놓고 있네요. 이거 공무원의 공동 기여. 공무원도 기여합니다. 기금제이면서 기여제. 그다음에 제가 너무 어이없어가지고 여기다 넣진 않았지만 제가 본 문제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건 틀린 선지 이런 걸 낸 적이 있어요. 공무원 연금 특별회계가 운영되고 있다. 우리 재무이론에서 특별회계랑 기금이 다르다는 거 배웠잖아요. 공무원 연금 기금이에요. 공무원 연금 기금. 내가 갖다가 공무원 연금 기금제인데 공무원 연금 특별회계로 운영된다. 이렇게 틀리게 된 것도 있다. 잘 기억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16번 예산제도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처음에는 어려워하는 주제인데 우리 쉽게 답은 골라냈을 겁니다. 각각 그 시험 문제 매번 나오던 시그니처 같은 것들이 출제됐기 때문에 잘 골라냈을 텐데 근데 요거는 좀 낚시의 요소가 있어요. 낚시. 요거 때문에 조금 거슬렸던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건 낚시입니다. 낚시. 그래서 혹시 여기 낚시 당해가지고 이 방황하다가 뭐가 답이요? 다 틀린 것 같아. 그러다가 잘못 찍었어. 이건 하나 틀렸어. 근데 앞에 6번 그 생소한 문제 맞았어. 그래서 한 90점을 맞았다. 뭐 괜찮아요. 괜찮아요. 근데 낚시 당할 수 있긴 있어. 근데 뭐 대부분은 잘 골라냈을 겁니다. 왜냐하면 가장 명백하게 틀린 것들이 있고 얘는 애매하고 그러면 2번을 뭐 답으로 할 수밖에 없겠죠. 자, 가봅니다. 품목별 예산제도 구체적인 지출 품목, 항목이라고도 하죠. 각 항목에 대한 예산 배분으로 무엇을 구입하는가에 따른 예산 배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목표, 사업, 정책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완전 기초 오브 기초. 그다음에 목표관리 예산, MBO는 우리가 알던 그 MBO를 예산제도에 적용했을 뿐이고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죠. 근데 적어도 답은 골라낼 수 있어요. MBO에서 하향식이라니, MBO에서 중장기라니 이 두 가지는 당연히 골라낼 수 있어야 되죠. 오케이. 아까부터 여기 간지럽노. 뭐가 이제 털이 날아다니는 것 같아. 자, 아무튼 이거 못 골라내면 말이 안 되죠. 그다음에 연기준 예산제도. 기존 사업 예산안을 인정한다니 자 연기준 예산제도의 배경이 뭐예요? 1970년대 심각한 재정 적자를 배경으로 해서 기존 사업도 재검토해서 축소하려는 게 연기준 예산이죠. 감축관리. 기존 사업도 재검토 축소합니다. 인정 아니죠. 그리고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만 엄밀한 사정을 한다. 새로운 사업은 별로 분석을 못해. 왜? 기존 사업도 돈이 없어서 축소하려는 판국에 무슨 새로운 사업이야. 새로운 사업 분석은 소홀합니다. 이거 다 기출문제 나왔던 것들이니까 명백하게 틀린 것들을 골라내고 나면은 2번밖에 할 게 없어요. 근데 2번 낚시 요소를 보시면은 일단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단위 원가 곱하기 업무량으로 예산 배분하는 건 맞죠. 여기선 틀린 거 전혀 없는데 투입 요소, 성과주의, 투입 아니라 성과 중심으로 전환한 거 아닌가요? 왜 이게 맞는 건가요? 자, 잘 보시면, 조금만 잘 보시면, 요거 다른 거에 비해서 봐줄만 하다 알 수 있는데, 자, 잘 보세요.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투입 중심이다 그러면 틀려요. 투입 중심이다 틀려요. 산출 혹은 성과 중심입니다. 그렇게 나오죠. 근데 요건 뭐냐면은, 투입 요소 중심으로 단위 원가를 산정한다는 소리예요. 자, 단위 원가가 뭐예요? 우리 업무량이 어떤 사업, 예를 들어 도로건설 사업의 업무량, 도로건설 10km 한다 그런 것이라면은 단위 원가는 1km당 얼마 들어가느냐 이게 단위 원가잖아요. 그럼 도로 건설할 때 1km당 얼마 들어가느냐 따지려면은 뭐 철근, 뭐 콘크리트, 아니면 인건비 등등 품목을 따져야죠. 투입을 따져야죠. 단위 원가 산정할 때 투입 요소를 고려해. 근데 이 결과는 뭐예요? 결과는 다 뭘 만들 것이며 그 성과는 무엇인가 그걸로 이제 판단을 하겠죠. 그래서 단위 원가 산정할 때 투입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요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은 그나마 봐줄만 하구나. 2번 찍을 수밖에 없죠. 오케이. 좋아. 그나마 좀 설명할 게 있어서 재미가 있는 문제였어요. 자, 품목별 예산은 지출 항목을 엄격하게 분류합니다. 근데 품목별 예산이 전형적인 투입 중심이고 산출 중심이다 이러면 틀리고, 그다음에 목표의식 결여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단위 원가 곱하기 업무량 이렇게 배분하는 거 성과주의 예산이다 방금 봤고, 그다음에 계속 사업도 대상으로 하는 연기준 예산, 계속 사업도 대상으로 하는 연기준 예산, 하던 사업도 다시 검토하는 게 연기준입니다. 근데 신규 사업만을 대상, 하던 사업은 거의 그대로 가니까 점중주의죠. 하던 사업은 거의 그대로 가고 보수적인 결정이 나타나는 게 점중 모형. 그래서 신규 사업만 찔끔 분석하는 게 점중 모형. 됐죠? 다 나왔던 것들입니다. 17번 예산의 원칙과 내용을 가장 옳게 짝지은 것은 요거 틀린 사람들은 조용히 이제 보충하러 가시면 되겠죠? 반성하셔야 됩니다. 이 원체 많이 나오는 거니까. 자, 모든 국민이 알기 쉽게 분류 정리되어야 된다. 명확성의 원칙, 모든 수익과 지출은 예산에 계상돼야 된다. 완전성의 원칙, 정답. 정해진 목표를 위해서 정해진 금액을 정해진 기간 하여간 정해진 한계 넘어가지 말아라. 한정성, 한계성의 원칙. 그다음에 예산은 하나로서 존재해야 된다. 통장이 하나여야 돼. 회계장부 하나여야 돼. 단일성의 원칙. 자, 이거 용어들 헷갈리잖아요. 하지만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거 지금 선생님 용어 헷갈려 틀렸어 이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자, 보충하러 가시고. 그다음에 근거 기출 문제로서 일단 정답과 관련된 거 똑같은 걸 골라놨는데요. 뭐 고르면서 문제가 많은데 고르면서 다른 것들도 연습할 수 있는 거 골라놨습니다. 같이 또 연습을 해볼게요. 완전성 한 번 더. 모든 세입과 세출은 예산에 계상돼야 된다. 하나도 빠지면 안 된다. 여기랑 좀 헷갈리는 게 이 통일성이죠. 통일성. 통일성의 원칙은 수입이 생기면은 국고에 집어넣어라. 국고에 집어넣어라. 그래서 국고 통일성의 원칙이죠. 그래서 수입을 국고에 집어넣은 다음에 지출을 하거라. 이게 통일성의 원칙. 세입과 세출을 모두 다 예산에 기록하랑 이 말이랑 수입을 국고에 집어넣어랑 다른 것이죠. 그다음에 이 국고에 먼저 집어넣고 지출해라를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특정한 세입과 특정한 세출을 직접 연계시켜서는 안 된다. 요거는 안 된다. 직접 연계 안 된다. 통일성의 원칙. 공개는 국민에게 공개, 관료에게 공개가 아니라 국민에게 공개. 사전 의결은 집행되기 전 입법부의 사전 의결. 오케이. 그래서 여러 가지 또 연습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18번. 요 문제가 바로 여러분들 전혀 공부할 필요가 없는 100점 방지용 문제예요. 지침에 100점 방지용 문제 하나씩은 넣어주세요. 이렇게 있어. 그걸 따라서 고른 것인데 요거는 아예 그냥 문제 구멍 뚫어가지고 찢어서 버립니다. 아예 안 봅니다. 왜냐?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범위, 여러분들 인터넷 검색하셔가지고 지방자치법 구조 한번 보시면은 이 사무가 몇 개가 나오냐면은 수백 개가 나옵니다. 수백 개. 수백 개 중에 4개예요. 자, 수백 개가 있고
시험에 맨날 나와. 무지막지하게 나와. 그러면 수백 개 뭐 목숨 걸고 외워야 되겠는데 거의 나오지도 않고, 그다음에 용어들 보세요. 외워지겠어? 절대 안 외워집니다. 또 거의 안 나오면서 수백 개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아예 공부를 안 한다. 틀렸어 상관이 없어. 자기 모르는 문제 3번으로 찍어서 맞았네. 뭐 그러면 됐고, 틀렸어 어쩔 수 없고 나는 4번 찍었는데 필요 없어요. 공부하지 마세요. 공부하지 마세요. 문제를 대충 낸 거지. 100점 방지용 문제를 낸다 하더라도 그래도 변별력이 생기게 내야지. 저건 아무도 못 맞추니까. 찍은 사람 외에는 못 맞추니까. 티브 모형에서 제시한 발로 하는 투표의 전제 조건. 자, 발로 하는 투표는 전제 조건을 물어보죠. 자, 요 내용은 뭐예요? 지방정부와 지방정부가 있는데, 지방정부와 자방이 아니라 지방정부가 있는데 각각 공공서비스를 제공을 해요. 근데 주민들이 자기가 원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이동하면서 투표가 일어난다는 거죠.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주민들을 많이 유입을 시켜야 세금도 거둘 수 있고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서로 많은 주민을 유입하기 위해 경쟁합니다. 더 효율적인 공공서비스 공급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발로 하는 투표. 근데 요게 성립하려면 전제 조건이 있고, 시험 문제는 전제 조건을 맨날 냅니다. 주민들이 각각 어떤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리고 세금은 얼마나 내야 되는지, 자,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 내는 것도 중요하죠. 이런 정보를 완벽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게 전제 조건이죠. 정보의 완전성. 정보의 완전성. 아주 쉬운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다수의 지방정부, 고정적 생산 요소의 존재. 맨날 나오는 표현이고, 4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4번 이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너무 어려운 내용이니까 이거 버리셔도 상관없고, 몇 가지. 제가 정리해놓은 몇 가지만 잘 챙겨두면 다 풉니다. 자, 옛날 문제 보시면은 발에 의한 투표. 자, 요게 정보의 완전성. 공공재와 조세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어 주민이 그 내용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불완전성이 아니라 정보의 완전성. 이런 것도 있네. 선택할 수 있는 지방정부 수가 많을 걸. 다수의 지방정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고정적 생산 요소의 존재는 이렇게 최적 규모의 생산 요소 한 가지 이상 있어야 된다. 뭔가 공공서비스 제공하는 게 한 가지 이상 있어야 된다. 그 말이나 마찬가지고요. 보너스로, 자, 이번에 7급 같은 경우에는 외부 효과가 없을 것. 요걸 가지고 틀린 선지를 만들었더라고. 이제 서울시 추가채용 7급 같은 날 본 거. 외부 효과가 없어야 된다. 맞는 것이고. 보너스. 최저 평균 생산을 위해 주민 유입 하는데 계속은 아니에요. 계속. 수요와 공급이 맞을 때까지. 그러면 가장 최저 평균이 되고 효율적인 공급이 됩니다. 감당할 수 없는 데까지. 감수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까지 되면 안 되고 감수할 수 있는 데까지만 들어와야지. 오케이. 20번 행정사상가 주장하는 내용을 가장 옳게 짝지은 것은, 요거는 가끔 나오는 미국 초창기 관료제 모형. 이건 규범적 관료제 모형이라고 하죠. 이거는 이 사람들이 다 미국 건국과 관련된 사람들인데 미국 어떻게 해야 돼? 라고 주장을 했는데 자세한 내용은 안 나오고, 누가 무슨 말 했니? 이것만 나온다고 그랬죠? 우리 적어도 누가 무슨 말 했니? 요거는 연습한 대로 골라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연습했어요, 우리? 지방 분권은 제자유야. 지방 분권은 제자유야. 제자유야. 제퍼슨 자유를 강조하고요. 지방 분권 강조합니다. 그다음에 메디슨 어떻게 배웠어요? 매우 다양한 이익 집단들을 고려해야 돼. 그래서 메디슨의 다원주의, 매우 다양해. 그래서 이익 집단을 중시합니다. 다양한 이익 집단 중시. 그다음에 연방 정부의 힘이 집중되어 있는 중앙 집권. 자, 중앙 집권 해! 밀턴이었죠? 중앙 집권 해! 강압적으로 읽어주세요. 중앙 집권 해! 밀턴. 제자유 아닙니다. 연방 정부가 미국의 중앙 정부죠. 그다음에 윌슨은 뭐 낑겨 나오는데 정치행정 이원론이죠. 정치행정이 분리될 수 있어요. 이원론이에요. 뭐 4번 모르면 말이 안 되고. 매우 다양해. 메디슨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딱 이렇게만 나오는 패턴이에요. 옛날 문제도 보시면은 기출문제집에 있는 거 제자유야. 지방분권은 제자유야. 그다음에 강한 행정부의 적극적 역할. 강한 행정부 중앙집권이죠. 중앙집권 해! 다원적 과정을 통한 이익집단, 또 나오는 이익집단 매우 다양해. 그다음에 행정의 타율정치와 정당 정치의 개입으로부터 자유로운 행정이게 윌슨의 정치행정 이원론.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18문제, 변형 문제도 거의 없다, 그죠? 거의 똑같다, 그죠? 틀리지 않도록 완벽하게 대비를 해주시고요. 이거 6번, 내용 자체는 중요도 별로 없어요. 중요도 C인데 우리 마지막 단계 정책 과정 알고 있는 것으로 골라내 보자. 정책 과정은 우리 알잖아요. 결정, 의제 설정보다 집행이 마지막이에요. 나중이에요, 나중. 그걸로 골라내 보자. 그 다음에 요거는 찢어버리자. 오케이. 여기까지 대비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이 시험을 통해서 내가 부족한 부분을 캐치했다. 근데 기출문제에서 부족하다. 그러면 기출문제부터 정리하고 그 다음 단계로 가시는 겁니다. 이제 마음이 급해질수록 막판에 뭔가 비비적 해가지고 점수 팍 올리는 막 그런 걸 찾게 되는데 실력이 부족하면 기출문제 먼저 보고 그걸 바탕으로 모의고사, 바탕으로 요약서, 그걸 바탕으로 그 다음 단계로 나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공부 범위가 무한정 넓어지지 않고 하는 족족, 공부하는 족족 점수로 연결되는 거예요. 자, 고생하셨고요. 자, 이 시험에서 뭐 자기 목표가 아니었거나 조금 이제 원하는 점수가 안 나왔을 때 다음 시험에서는 딱 보완해서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